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삼국통일 두 번째 시간을 거꾸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어떻게 방어하고 한반도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이번에는 주인공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주인공을 고구려라고 했다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 백제, 그리고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라입니다. 자,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근데 사실 이 조그만 땅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남도와 북도를 신라 땅이 한다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와 백제를 이기고 삼국통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한반도 전체를 하려고 했던 당나라를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싸움을 끝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시 신라가 7세기에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첫 번째, 서왕과 백제의 서왕을 신라 진흥왕 때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는 상황이 있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한강 유역을 신라에 의해서 빼앗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항상 신라를 눈에 가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도에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지도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항상 백제하고 신라, 이게 진흥왕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런 지도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백제 신라 땅을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가요? 신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구려는 고구려 나름대로 남쪽으로 확 꿀꺽한 상태고, 그다음 백제도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 대야성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대야성. 이 대야성이 경주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건너면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이 낙동강만 건너면 바로 경주예요, 사실. 자, 근데 이때 백제 왕이 의자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어 킹. 아시죠? 영어 잘 아시죠? 체어 킹.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은 사실 좀 반탕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바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자왕이 당시 초반에만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수도에서 이런 식으로 신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때 신라의 왕은 선덕 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죠. 최초의 여왕인데 선덕 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구려도 안 도와줄 것 같고 백제도 안 도와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 선덕왕에는 아래에는 두 명의 걸출한 신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김춘추, 할아버지 춘추가 어떻게 되시니 할 때 춘추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한자는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유신,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이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사위인데 이때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왕이 사람을, 사위만 죽인 게 아니고 딸도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면 일단 신라적으로도 위험에 빠진 상태고 수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위까지 목이 달아남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덕왕은 김춘추하고 의논한 결과 이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짓고 넘었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너무 잘하는데요. 자,
고구려의 당시 집권자는 연개소문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오히려 깜빵에 쳐넣어버립니다. 왜? 넌 우리 도와주려면, 우리가 도와주게 하려면 너희들 이 중령이라 했는데 이 중령 이북에 고구려 땅을 다 내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당항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당항성 말 그대로 당나라에 향해져 있는 이 항구 같은 곳입니다. 이 항구를 우리가 신라 입장에서 확보를 해야 위험에 빠졌을 때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위험에 빠졌을 때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다고 말 못하죠. 근데 어찌어찌 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고구려는 안 되고 백제는 어차피 쳐들어온 입장에서 이거 백제한테 도움을 달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항성을 통해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당나라를 갈 때도 백제 고구려의 수군들이 굉장히 괴롭혔다고는 하긴 해요. 어쨌든 당나라 도착하니까 이 당시에 당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당태종이 이때 있는 거예요. 고구려 쳐들어갈 건 그 당태종 맞아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도 고구려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김춘추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약속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고구려를 내가 칠 테니까 군사적으로 신라가 도와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좀 없애달라는 겁니다. 백제. 자, 백제를 치기 위해서 당나라가 군사를 좀 보내줘라고 하는 보내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협약을 맺어서 어디 땅 이북을 당나라한테 내주게 되면요. 대동강 이북을 당에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일단 좀 지울게요. 660년입니다. 자, 660년에 약속대로 당시 고종이 태종의 아들이었던 당고종이 신라에게 군사를 내주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공격하게 되냐면 백제부터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를 공격할 때 바다 쪽으로는 당나라가, 육지로는 신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왕은 계백에게 5,000명의 결사들을 내주고 황산벌에서 싸우게 합니다. 이 황산벌에서요. 그래서 이 황산벌에서 5만 명의 신라군과 5,000명의 계백의 결사대가 맞붙게 되는데요. 네 번의 전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이기지 못하자 나중에 신라에서는 관청 등의 활약으로 다시 황산에서 계백의 5,000 결사들을 전멸시키고 결국에는 사비성에서 당나라군과 만나서 사비성에 함락시키고 의자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백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660년입니다. 이때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김춘추는 의자왕을 시켜서 무릎을 꿇은 채로 너 꿇어! 나한테 술 한 잔 줘! 이렇게 하면서 술을 받는 그런 치욕적인 일도 안겨줬다 그러고 결국에는 의자왕은 결국 당나라로 끌려가서 당나라에서 사망합니다. 사형시킨 건 아니고 아마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자, 실제 지금 사비에는 지금 부여입니다. 이 부여에는 의자왕의 무덤은 있는데 진짜 무덤은 아니고 가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고구려잖아요. 실제로 당나라의 가장 큰 적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적은 고구려였습니다. 근데 고구려를 침략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한쪽으로만 쳐들어가기 때문에 고구려가 방비만 제대로 한다면 이걸 다 수비를 해내는 거예요. 1차 수비였던 요동반도, 2차 수비였던 압록강, 여기까지 안 된다면 평양성에서 다 방하는 바람에 안 됐던 건데 사실 이 평양성에 있었던 고구려는 당시 4분에 빠집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연개소문의 아들이었던 연남생과 연남건이 둘이 그 대망리지, 그러니까 수상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장남인 연남생이 지고 둘째 아들이었던 연남군이 이기게 됩니다. 연남생은 이 지역에 있었던 땅을 다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나라가 직접 이제 평양성으로 기어 들어와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신라도 남쪽에서 지원군을 끌고 군량미를 대는 등의 활약을 하는데, 이때 신기한 거는 그때 당시 김유신이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근데 이때 겨울이었는데 다들 겁내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유신이 그 70의 나이에 갑옷도 벗고 윗도리도 다 벗고 이 추위에 혼자 먼저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던 신라 장수들과 신라 병사들은 힘이 올라서 싸우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평양성도 함락이 됩니다. 668년에 결국에는 당나라군에 의해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보장원과 그 다음에 집권자였던 연남권은 중국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가 망한 지 660년 이후에 8년 뒤가 지난 668년에 고구려가 망함으로 해서 이제는 신라만 한반도에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람 안 보이겠지만 이게 당시의 한반도입니다. 지금 신라고 이건 중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한반도, 그래서 신라, 여기 백제 땅, 고구려 땅이죠.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에 당나라의 야욕을 보여주는 기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죠? 자, 스템 읽어드릴게요. 자, 안동도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 땅에는요? 백제 땅은 사실 따지면 신라한테 당나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백제 땅이나 고구려 땅이나 당나라가 여기를 확 한 거예요. 그냥 확 한 거야. 식민지를 확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도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신라 땅을 아예 계림도독부라고 명칭해 버림으로써 아예 이제 당나라가 삼국의 한반도를 식민지화 시키려는 그런 야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지도를 다 봤고요. 그래서 신라는 사실 이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당나라를 끌어들였던 건 사실이지만 당나라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옛날 백제 지역 사람과 옛날 고구려 지역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백제 지역과 고구려 지역에는 각각 부흥운동,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얘기를 하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건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백제 땅에서도 복신과 도침, 그 다음에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은 권력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내분에 의해서, 내분이 아니고 짜갈라지는 거예요. 짜갈라지는 거, 영어로 civil war. 자, 내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실패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따지면 부흥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라는 일단 고구려 땅과 백제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나라가 신라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신라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함께 당나라군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도 바깥에 더 큰 적이었던, 신라도 원래 적이었죠. 사실 따지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와가지고 자기들 멸망시킨 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더 큰 세력이었던 당나라를 몰아내고자 신라와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세 나라가 같은 민족 의식이 점차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규합해서, 물론 인물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물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였지만 백성들은 계속 부흥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두 가지 전투가, 나랑 전쟁의 두 가지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인데요. 육지와 바닷가 이렇게 전쟁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 확실히 위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잘 안 나오네요.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매소성. 자, 그 다음에 바닷가. 그러니까 백지로 들어가는 바닷가였던 기벌포.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전투도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전투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기병 20만, 엄청 많죠. 그리고 강기토 대왕이 신라를 도우려고 5만 명 보냈잖아요. 그때도 우와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나라가 20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병을. 물론 이제 20만 다 모두 기병은 아니겠지만 보급 부대도 있고 보병 부대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기병 부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벌판 싸우게 되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용했던 무기들이 장창 부대입니다. 이 장창 부대라는 건 창이 엄청 길어요.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찌르거나 말을 찌르거나 사람을 끌어내려서 뒤에 있었던 도끼병이 그 사람 목을 치는, 아니 뭐 몸을 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675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평양성의 안동도구에 있었던 이 평양성에 있었던 당나라군이 바닷가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 기벌포에서 수군을 상대했는데 신라가 또 여기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신라가 676년 이때 드디어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숫자가 8씩 뛰어넘게 돼요. 660년 백제가 망하고 8년 뒤인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 그 뒤에 8년 뒤인 676년 이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8년, 16년만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나긴 시간 동안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겪었을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을 이제 신라가 불완전하지만 사실 따지면 이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의미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팩트는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 세력을 끌어들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선 굉장히 아쉽고 그 결과적으로는 당나라에게 만주 지역을 빼앗기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결국에는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므로 해서 자주적인 통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들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일이었던 삼국통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새겨보시고 다음 본 수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